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이주성 연구원님이 온라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주성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의미 있는 30주년을 맞이한 행사에 이렇게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그리고 여타 주관기관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연구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학 교수협의회 그리고 다른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우즈벡 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좀 변경이 돼서 직접 회의장에서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 매우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족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한국학의 미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히 나누고 간략한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학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2013년부터 약 4년간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요. 2018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 정치, 국제관계 그리고 지정학 관련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한 2년 동안 터키에서 체류를 하면서 앙카라 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그리고 앙카라 하지바이람 대학교라고 예전에 가지 대학교인데 이쪽 국제관계학과에서 또 강의를 하다가 지난 2월에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연구소에서 새롭게 합류하여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 장황하게 제 소개를 드린 이유가 또 사실 다른 데 있는데 제 이력을 쭉 보셨다시피 제가 한국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 국제안보 그리고 지역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한국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학제 간의 통합을 이뤄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외교 전략이 한국학과 함께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가 있는 새로운 가치 아까 산하부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알파와 베타를 또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됐고요. 그런 맥락에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한국학 연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언어 능력,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사실상 그 이후에 세부 학문으로서 정치나 경제나 그런 학문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런 토대 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알파와 베타를 추가하는 부분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지난 2012년 동아일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1,800명 정도의 해외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단순히 산술적으로 어학, 문학, 역사와 관련된 연구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사회문화 15%, 정치, 외교 관련 분야는 한 10%의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 최근의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확인을 좀 했고 좀 그림이 작지만 중앙아시아 경우에도 좀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어학이나 문학, 역사와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토대 연구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이 분야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학 연구가 굉장한 성과와 진전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국학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그 이상의 가치, 알파와 베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한국학 연구가 어떻게 보면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전환기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120%를 만드는 좀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리공예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이든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유리 결정들을 이제 뜨거운 온도로 녹이고 어떤 그 결정 자체를 우리가 순서를 100%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나머지 몫은 기술자와 도구의 몫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결국 이 기술자들은 여러분과 같은 교육자들이 되시겠는데 이제 결국 몇 배나 큰 컵이나 물병이나 항아리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저는 어쩌면 이제 공공외교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20%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하기 앞서서 배경을 좀 설명한 차원에서 혹시 좀 이 분야의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공공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이 어떠한지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빨리 말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공공외교의 정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간단합니다. 어떤 국제적 행위자가 자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게 사실상 이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의 대중에게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개입이라는 의미가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냉전기를 겪으신 분들은 프로파간다가 먼저 떠오르고 여론 조작이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공외교는 긍정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홍보나 정보의 공개 측면을 의미하고요. 사실 이제 한국어로서 공공외교의 공자, 앞에 공자는 공개하다, 오픈 투 퍼블릭을 얘기하고 뒷부분의 공은 함께하다,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공공외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좀 간략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19세기나 20세기는 우리가 흔히 전통 외교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셨듯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커튼 뒤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배경의 지도에서 보시듯이 중동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족도 어떻게 보면 자로 잰 듯이 빤듯하죠.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구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비밀 외교를 통해서 이제 국가들을 나누고 자기들의 이익을 나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이제 정보가 통제되고 국민들은 외교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 간에도 정보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밀 외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왜곡된 형태로나마 이제 공공외교가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프로파간다 외교 혹은 미국이 주장하는 이제 공보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양 진영이 서로의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자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규합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상대국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회유하거나 아니면 혼란이나 분쟁을 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형태지만 이제 공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공 외교를 펼쳤는데 사실 이제 냉전기엔 사실상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이제 이런 공공 외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단계로서 이제 한국을 했던 것은 사실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0년에 한국 공공외교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공공외교를 시작하면서 공공외교 대사가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공공외교 기틀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공공외교법, 그리고 2017년 이제 공공외교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공공외교가 제도화되고 이제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한국이 21세기 공공외교 전략과 중점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이제 한국의 공공외교가 이제 계획을 통해 수립됐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지식 공동외교. 여기 계신 한국학을 전공한 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오시고 성과를 이뤄냈던 한국에 대해 올바로 알리기, 한국어 보급, 한국학 진흥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문화 공공외교로서 지식 공공외교가 밀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관들, 한국학을 연구하는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확산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이 이제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 공공외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의미를 따지자면 한국의 핵심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의 이제 학계나 아니면 언론계나 여러 싱크탱크, 의회 등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공감대를 늘리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표에서 보시듯이 여러 가지 뭐 행사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제외 공간들, 그리고 문화원이 카자흐에도 문화원이 있고 러시아에도 있는데, 이러한 기반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국학을 이제 증진시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결과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 랭킹이 꾸준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거의 11위까지 도달하는 성과를 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학 연구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과 성과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공공외교를 더 활용을 해서 저희 이제 학술대 주제에 맞게 어떻게 이제 30년 이후를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좀 제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 지역도 어떻게 보면 한국 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좀 특이한 점은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뭐 제대로 정립되기 이전인 훨씬 전인 30년 전부터 여기 계신 학자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널리 알려지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매력이 확산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가장 또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 변모를 했는데, 그 결과 현재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에 총 52개에 달하는 교육기관, 센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공공외교, 문화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빼고 얘기를 하자면, 카자흐이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규모는 작지만 세계 20위권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18개 대학, 16개, 14개 대학교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관심과 또 놀라운 성과들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보시면 또 이제 대학교에서도 박사 과정까지 이제 4개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뽑아봤는데, 이제 박사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설이 됐다는 부분은 이런 한국학의 연구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갔다.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오히려 이제 학문을 주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어학, 문학, 역사 부분에 대한 과목들이 많은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제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실라버스들을 봤을 때도 대다수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써놓은 이제 2번, 3번, 4번 이 대학들에서는 이제 정치, 경제 관련된 강좌들이 서서히 열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인기를 끌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박사원 과정까지 이제 개설이 돼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경제, 외교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뭐 터키 사례에서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터키에서 수업할 때도 어떻게 보면 수업 자체가 한국학 교육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정치 강의를 했었지만, 한국어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한국 역사를 배웠던 학생들이 점차 이제 한국의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고 싶다라면서 찾아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개설되어 있는 한국학과나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세부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수업을 했었던 한국에서 이제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이제 중동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UAE나 사우디, 뭐 예멘 학생들이 사실 자기 나라에는 석사, 박사 과정이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러 한국까지 유학을 오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중앙아시아 내에 한국학이 이만큼 발전했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내간다면 오히려 이제 뭐 우즈벡이든 카자흐이든 키르기스탄이든 모든 중앙아시아에 공부하는 한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더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좀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역량과 성과를 충분히 내셨기 때문에 제가 그 120%를 과감하게 좀 사익분처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언의 키워드는 더 넓게, 더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 공공 외교를 활용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더 깊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언어와 문화, 역사와 관련된 연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당연히 동의하지만 꾸준히 지속돼야 되고 더 이제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어 같은 경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역학이든 한국학에 있어서 언어가 시작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작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 역사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실상 그 이상의 공부를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새로운 가치, 그 말씀하셨던 알파와 베타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외교와 관련된 수업을 늘려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한국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유익하고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정치 외교 수업이 왜 중요하냐라고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느 학계나 많이들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사실 실용적인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정치 외교 수업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설명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든 영국이든 또 이제 미국이나 터키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객차가 되는 전략적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체제 전환 이후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고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신세대로서 이제 차세대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세대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중동이나 뭐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한국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그 부분을 주도해야 뭐 다른 학교의 다른 학과, 뭐 국제관계학과나 뭐 경제학과에서도 한국을 연구하겠죠. 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대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 비해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달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은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한국만큼 실패와 경험을 두루 경험한 나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최빈국으로서 가장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갔고, 이제 동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소국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견국의 대열에 올랐는데, 사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자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을 통해서 이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새롭게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러한 전략적인 사고를 이제 함양하는 것이 차세대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든 카자흐스탄이든 다른 국가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교육자들이 이제 가장 그 길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지만 사실 뭐 어려움이 많은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전공자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사실 이런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 정책 공공외교 하면 왠지 정부가 이끌어야 될 것 같고 KF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국인 교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현지의 한국과 연구한 선생님들도 똑같이 공공외교로서, 민간외교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부나 KF에서 좀 더 자료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미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책 공공외교 자료들, 책자를 좀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그런 소스들을 커버할 수 있고, 이제 제가 근무했던 이제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사실 이제 동아시아 정세 아니면 국제 정세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들, 한국의 전략들이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고 저희와 같은 이제 연구소들 아니면 학술대회나 오픈 강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대를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깨우쳐주고 그 학생들이 나간 길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외교부나 한국의 국익 입장에서도 지한파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본국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미래를 설계해 있어서 이제 유익할 것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터키에서 제 경험을 좀 공유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 자체는 뭐 국제안보론, 현대 국제관계 이슈나 뭐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긴 했지만 학생들이 끊임없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학과에서도 학과장님이 요구한 부분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동아시아의 정세나 아니면 한국의 외교 전략, 한국의 지정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특강도 여러 번 하고 또 강의 내용에서도 한 반전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국 정치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여기 선생님 분들께 추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문 수업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학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는 부분도 이제 박사를 취득하고 나신 이후에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학 교수님들이 또 이제 다른 타학과 한국학 연구가 없는 대학들에도 이제 국제관계학과나 국제정치 아니면 뭐 국제경제학과에서 한국과 관련된 케이스를 좀 다루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제 한국학이 단순히 이제 토대를 완성하고 토대를 강화하는 측면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한국학 교수협의회 같은 이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교수님들이 이걸 각자 하시긴 어렵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교재를 만든다던가 서로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또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 나간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30년 동안 누적되어온 한국학의 성과가 더욱더 성대한 성과와 더욱더 효율성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Благодарим за интересное выступление.